잠시 후 한 5분 후에 저희 건축 관련 국내 표준 개발 동향 분석 및 신기술 개발 적용 방안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 대한 부분은 건축학회 편집위원회와 그다음에 미디어 센터가 같이 해서 공동 주관으로 세미나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이 건축 관련 국내 표준 개발 동향 분석 및 신기술 개발에 대해서 세 분의 발표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끝나고 나서 회지 편집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지사항으로서 전체적으로 일단 요 세미나는 회지편집위원회와 미디어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미디어센터 주관이 되는 요 국내의 표준 개발 동향 분석 및 신기술 개발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후반부에서는 회지편집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에 대해서 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 그리고 발표 그리고 회지편집위원회 주간 총체적으로 맡고 있는 학회 회지편집위원회 위원장이자 미디어센터 센터장인 동국대학교 임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박수까지 환영의 박수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에 발표자 분들 모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이 참여해 주신 청중들 모시고 진행을 하면서 또 줌으로도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면과 그리고 비대면이 동시에 진행되는 그러한 세미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자료랑 그리고 이 관계자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이 요청이 되면은 제가 아니면은 학회에 저를 별도로 질의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요청을 저에게 아니면 학회에다 해주시면은 조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면과 비대면 동시에 시행도 하지만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요 동영상으로서 기록이 되고 동영상 자료로서 녹화가 돼서 배포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의나 아니면 필요한 정보의 요청 사항이 있으면은 학회나 사회를 보고 있는 저에게 말씀 주시면은 제공을 하도록 하고 답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 관련 국내 표준 개발 동향 분석 및 신기술 개발 적용 방안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건축 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 가능한 건축물의 국가적 정립을 위하여 국제 표준과 연계된 건축 정책 및 제도 기준에 대한 전략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2050년 건축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관련 국내 표준 개발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ISO 등 국제 표준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한 신기술의 적용 방향과 그에 따르는 제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팬데믹 이후 건축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으로서 모듈러
건축 기술 개발과 같은 신기술 개발의 적용과 지속 가능한 건축의 발전 방향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본 행사에서는 건축 관련 국내 표준 개발 동향 분석 및 신기술 개발 적용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회지 편집위원회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순서상 개회 인사 한 말은 사회자가 대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저희 2021년 회지 편집위원회 활동 및 경과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실 그 건축학회지 건축에 대한 진행은 2020년 6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지금 현재 10월, 11월까지 어떻게 보면은 진행을 해갖고 오고요. 앞으로 12월 1개월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내용과 그리고 내년 1월에 학회지 준비되는 내용에 대해서 2020년 6월부터 시작된 내용을 중심으로 경과를 좀 말씀드리면서 저희 지금까지 어떤 특집 주제로 저희 건축지가 해갖고 왔는지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게 경과 내용 보고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2021년 1월 호에는 500호의 기념 특집호가 발간이 됐습니다. 저희 학회지가 500호를 기념을 할 수 있는 이 2021년 시작 1월 달에 연도가 시작되었는데 그 연도 시작되면서 아주 상당히 중요한 자리매김을 이번 학회 회지위원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첫 번째 저희 회장단에서 시작하면서 첫 번에 시작된 특집은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건축적 대응 방안이 6월호에 있었습니다. 박신철 교수가 특집 주관으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7월호에는 RC 구조의 적용 사례와 미래 기대라는 부분으로 문정호 교수님과 이범식 교수님이 특집 주관으로 해서 저희 건축지에서 내용을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8월호에는 역시 저희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사회 변화 그리고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뉴노멀이 필요하기 때문에 8월호에서는 뉴노멀 시대의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요건이라는 특집 제목으로 해서 김광희 교수와 김진욱 교수가 공동으로 해서 주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디지털 뉴딜에 대한 부분으로서 디지털 뉴딜의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디지털 뉴딜의 건축적 대응이라는 특집 주제로 해서 권순욱 교수가 주관을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건축 산업 자리 잡기. 저희 건축 관련 산업이 지금 370조입니다. 여러분들 전자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예산 차지하는 비중이 270조밖에 안 되는데 건축 관련 산업이 370조나 되니까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건축 산업에 대한 자리 잡기를 다시 하기 위해서 제가 특집 주관으로 해서 건축 산업 자리 잡기라는 특집을 진행을 10월호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호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건축 교육 시설 환경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했고요. 12월호에는 정책 제도 개선이 요청이 되기 때문에 건축법 개정 및 체제 변화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 첫 시작된 1월호의 이 특집은 500호의 기념 특집 자담회부터 시작해서 여기 500호까지 오게 된 그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학회 위원회의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방향까지 포함해서 특집에 실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학회들이 갖고 있는 회지 발간은 500호를 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500호 특집이 될 수 있는 500호까지 발간했던 그러한 이 회지는 건축학회가 유일무이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500호 기념 특집을 올해 그것도 1월 달에 맞이하게 됐다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월 달에 편집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건축도시 공공 뉴딜 사업 발전 방향 온라인 심포지움 시리즈 1로서 건축도시 재생 정비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타이틀로 특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월로에는 스마트 공간 계획 담론들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이거는 특집 주관은 송복석 교수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월호는 건축 전문 학회 소개 및 통합적 학술 진흥을 위한 협력 방안 제언이라는 특집 제목으로 김진욱 교수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호에는 4차 산업시대의 스마트 건축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5월호에 윤성 교수가 특집 주관으로 해서 특집을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6월호에는 공공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박진철 교수가 특집 주관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호에는 행복도시 도전과 평가라는 특집 주제로 송복석 교수가 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도 많이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건축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교육과 건축 산업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유성용 교수와 성주은 교수가 주관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회 변화와 그리고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융합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융합적 건축기술 연구단 소개 및 연구라는 타이틀로 이 편집위원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호에 해외 건축 리포트를 통한 코로나19 환경에서의 국제적 건축 변화 대응이라는 타이틀로 역시 편집위원회 주관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1호로 요번에 발간되는 건축지의 11호로의 특집 타이틀은 도시 구상에 대한 재진단으로서 이 특집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12호로와 내년 2022년 1호로의 각각 특집 주제는 먼저 12호로는 미래 건축 기술 트렌드라는 주제로 특집을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1호로에는 디지털 탄소 중립 도시라는 이러한 타이틀로 특집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학회지 건축 특집 제목을 말씀드린 이유는 학회 편집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부위원장님들 그리고 학회 사무국에서 상당히 이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해외에 대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차원에서 건축 관련 설계, 계획 그리고 기술 더 나아가서는 산업 이 정책, 제도까지 커버를 해 나가면서 특집을 다루면서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도 하고 앞으로 건축의 변화에 대해서 예측도 하면서 미래에 대한 대응 준비로서 학회지 건축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부분으로 경과를 말씀드리면서 여기에서 이 학회
회지 편집위원회 활동 및 경과 내용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회지 편집위원회 활동 및 경과 내용 보고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미디어 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 건축 관련 국내 표준 개발 동향 및 신기술 개발 적용에 대한 이 세미나를 바로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발표자와 그다음에 이 방청객 분들을 다 소개를 하면 좋긴 한데 다 소개하기는 그렇고요. 오늘 발표자 중심으로 한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1인 2역 하듯이 사회자도 하고 그다음에 발표자도 하기 때문에 건축 관련 국내 표준 개발 동향 및 신기술 개발 적용 발표를 맡은 동국대학교 임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 신기술 개발 부분에서 모듈러 건축 기술 적용 방향에 대해서 발표할 두 분 최기봉, 장명수 선생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모듈러 건축 기술 적용 방향 2의 그러한 부분으로서 두 분 발표해 주시는데 김은국, 이창용 선생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요 세션 이제 두 가지 세션인데 자꾸 멀티로 하다 보니까 대면도 하고 비대면도 동시에 하면서 또 회지 편집위원회의 활동이면서 미디어 센터의 활동을 같이 하면서 미디어 센터 주관으로 하는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발표는 제가 하도록 하고 시간은 웬만하면 빠르게 진행해서 4시 15분 정도 2시 15분 정도나 2시 반 정도에 마칠 수 있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아마 이제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여기 현장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발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해 주신 발표자분들도 저희 나와 있는 내용들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거에 대한 내용은 발표자분들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쪽 앞에서 자리 좀 보시고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뭐 제가 간단히 소개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건축 관련 표준 개발 동향 및 신기술 개발에서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국제 표준에서 퍼실리티 매너지먼트, 그다음에 어셋 매너지먼트 두 개의 표준이 우리나라의 현재 이 시장 변화와 그리고 건축 관련 융합적인 측면에서 많이 변화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국제적으로 표준, 특히 기반이 될 수 있는 산업 기반이 될 수 있는 표준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실리티 매너지먼트 우리는 시설 관리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사실 시설 관리라는 부분이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이 시설 관리하면은 지금 현재 건축법의 건축물 관리 부분으로만 보게 되니까 건축물 관리 부분은 결국 메인터넌스예요. 우리나라의 이 건축물 관리에 대한 접근은 전부 다 메인터넌스에 집중돼 있고 법 자체도 메인터넌스에 집중돼 있는데 외국은 메인터넌스가 아니고 매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매너지먼트, 퍼실리티 그러면은 가구라는 인공물부터 시작해서 이 건축물, 도시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 환경 여기까지 다 포함된 게 시설이라고 할 수 있고 퍼실리티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인간 생활에 인공물로서 접촉되는 부분이 모두가 퍼실리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건축물에 한정해서 건축물 메인터넌스만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시각적인 한계고 전공의 한계라고 보면은 건축에 있어 가지고 좀 더 포괄적으로 이 관리하고 작은 가구부터 시작해서 전 국토 세계적인 그러한 환경까지 다 포함된 게 퍼실리티라고 그러면은 우리의 할 영역은 어마어마하게 넓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한 게 세계적으로 퍼실리티 매니지먼트의 표준이라. 그리고 ISO의 그 표준이 시리즈로 있는데요. 이 넘버링이 중요합니다. 41000 시리즈가 ISO 41000은 퍼실리티 매니지먼트고 여기에 이제 건축이 소속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국제적으로 시작된 게 얼마 안 됩니다. 2016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5년 동안 상당히 많은 표준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그냥 KS 자체가 바로 국제 표준에 번역을 해가지고 표준으로 되어 있고 이 표준이 조만간에 우리 건축에 모두 관련해서 들어간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넘버만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1014, 41013 그리고 이 지금 제정된 게 2020년까지 온 게 41014, 15, 16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2015년 말씀드렸는데 41001이라고 할 수 있는 인증 그리고 가장 기반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이 2017년에 41013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KS로 또 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요즘 부동산 많이 얘기 나오고 있죠. 이 부동산에 대한 국제 표준이 이 시리즈로 나와 있는 게 55000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ISO 55000은 어셋 매니지먼트로 해서 저희가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건축물 관리에 의해서 건축물에 대한 밸류업 가치를 높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표준이 나왔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퍼실리티 매니지먼트하고 어셋 매니지먼트하고 왜 이런 부분이 중요하느냐?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 가격을 책정을 할 때 주로 무엇으로 책정을 하냐면 위치하고 그 다음에 면적만 가지고 부동산의 가치와 건축물에 대한 가치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이 ISO 41000 시리즈와 ISO 55000 시리즈는 결국 지금 면적 중심의 그리고 위치 중심의 부동산 시설 가치를 얼마나 공사비를 많이 투자해서 거기에 맞는 점유자가 편리한 생활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부분까지 다 기준을 따져 가지고 제대로 가격을 매기는 그러한 표준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의 41000 시리즈와 55000 시리즈입니다. 결국 앞으로의 모든 부동산이나 건축물 건설할 때 평당 400만 원 지은 건축물하고 평당 500만 원 지은 건축물하고 지금 표준에서는 비교할 수도 없고 가치를 서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국제 표준이 시작되면서 평당 500만 원으로 지은 건축물과 평당 300만 원으로 지은 건축물하고 거기에 점유하는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관리비도 다르게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계약할 때 다르게 낼 수도 있고 임대비도 다르게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좋은
가치 있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표준이 시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표준에 따라서 부동산 계약이나 건축물에 대한 가치가 평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부 ISO에서 시행되고 있는 표준들인데 41,000 시리즈와 55,000 시리즈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바로 이어서 이 번역본을 KS 표준으로 만듭니다. 이게 부합화 표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ISO 40001, 40011, 12, 13, 14, 15, 16, 17, 18 그리고 20까지,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ISO 국제 표준이 나온 거고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바로 KS 표준으로 번역해서 부합화 표준으로 되고, 이 부분이 실행이 됐었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당 공사비가 300만 원으로 지어진 건축물하고 평당 500만 원 투여해 가지고 지어진 건축물하고 가치를 다르게 할 수 있고, 임대비나 그리고 점유한 사람들에 대한 건물에 대한 사용 가치,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면적하고 지역만 가지고서 위치만 가지고 했던 부동산 계약이 전체적으로 다시 달라진다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연결되는 게 55,000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5,000 시리즈, 결국 55,000, 55,001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어셋 매너지먼트가 같이 결부돼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특히 공동주택에서 요즘 아파트 가치 많이 따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표준이 도래되면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거기에 이제 ISO의 활동은 ISO TC 267 그리고 ISO TC 251 해서 두 군데에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면서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컬러로 표시는 되어 있는데, 이 컬러 표시된 것들이 전부 다 국제 표준과 KS 표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건축 산업이, 제가 통계 자료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건축 산업이 370조 산업이 되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잡혀져 있는 부분이. 근데 전자하고 비교했었을 때 전자는 230조입니다. 우리가 사실 수출의 역군이 되고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반도체라고 그러는데 건축보다 작다는 거예요. 결국 그 건축에 관련된 산업의 이 통계 자료만 보더라도 이 표준들이 얼마나 이제 또 바뀌어질지, 이 표준에 맞춰서 모든 가치가 바뀌어지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 건축 서비스 산업진흥법에 맞는 건축 관련 사업의 서비스가 변화가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41,000, 55,000 해서 변화가 있다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 이제 법도 그리고 정책도 바뀌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유지 관리 메인터넌스가 아니고 이제 FM에 접목해서 교육 부분에, 우리나라에 FM 전공이 하나도 없어요. 한 두 개 정도 학과가 있는데 그 학과도 그냥 전공으로만 있지 학과 명칭으로는 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부분, 정책 이런 부분에서 바뀌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외국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민간 지금 산업에서는 벌써 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 하고의 접목이 되느냐는 신기술하고 접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하는 이 빅데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IoT 뭐 이런 부분들 연결을 해서 신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항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스마트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맞춰 가지고 지금 산업체에서는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운영에 대한 건축물 관리에 대한 운영 비용이 20%가 낮춰줄 수 있는 효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마트 퍼실리티 매너지먼트를 하면서 결국은 전체 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시장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통계적인 결과물로도 나오고 기술의 적용에 의해서도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스마트 퍼실리티 매너지먼트는 표준화를 기반으로 연계해서 발전이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퍼실리티 매너지먼트하고 어셋 매너지먼트가 요즘 또 이 접목이 되는 게 생활 밀착형으로 서비스가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관련 서비스가 ESG하고 접목이 되고, 그 다음에 신기술하고 접목이 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국제 표준이 또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ISO 37000 시리즈와 ISO 26000 시리즈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ESG에 접목해가지고 생활 밀착형 그리고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형,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국제 표준이 도래되고 있고, 이 국제 표준이 결국 국제 산업시장 그리고 건축 관련 산업시장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IT 서비스 융합 표준화의 그러한 방식으로 신기술 융합 서비스 융합 표준화로, 그리고 경영 표준,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해서 통칭 생활 밀착형 서비스 표준화 아이템으로 명명을 하면서 이런 기술들이 스마트 퍼실리티 매너지먼트이고, 이 부분에 맞춰 가지고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 산업에, 건축 관련 산업에 변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발표할 내용입니다. 자, 저는 이제 발표를 마쳤고요. 이어서 발표를 다음 모듈러 건축기술 적용 방향 이 첫 번째 발표로서 우리 치기봉 법무건축 대표와 장명수 제일건설 팀장님이 두 분이 같이 작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발표는 우리 법무건축 대표인 최기봉 씨가 발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서 발표해 줄 수 있겠죠? 자, 여기 화면에 다 나와 있으니까 화면 보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모듈러 건축 기술 적용 방향에 대해서 발표할 동국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최기봉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그린 스마트 스쿨 최적화 설계를 위한 모듈러 설계 시스템에 관한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구자는 동국대학교 임영식 교수님, 그리고 박사과정에 있는 최기봉, 장명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연구의 배경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린 스마트 스쿨 구축을 위한 설계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요소별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그린 스마트 스쿨 최적화 설계를 위한 모듈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린 스마트 스쿨 최적화 설계를 위한 모듈러 시스템의 적용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하고 목적입니다. 몇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어떤 팬데믹 현상에 따라서 이런 경기 침체 등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 마련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이라고 해서 경제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통한 경제 부양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경제 기반의 친환경 그리고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공공 건축물의 그린화를 넘어서 물리적, 기능적으로 노화된 학교를 미래 사회에 적합한 시설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을 마련하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린 스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정부 그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2009년 녹색 뉴딜 정책의 핵심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친환경 기술 도입을 통해 교육 환경 개선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고 노후화된 학교 시설의 리모델링을 기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스쿨 사업이라고 해서 201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 스마트 스쿨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그리고 쾌적한 녹색 환경 속에서 코로나19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현상 내에서도 보편적 학습을 수행하고 성취하기 위한 온오프 융합 학습 공간 구현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내용들을 보면 이제 스마트 교실이라고 해서 디지털 전환 기반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발에 대한 개별화된 학습 지원 그리고 지능 정보 기반의 학교 안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린 학교를 보시면 에너지 자립률을 20% 이상 확보를 하고 패시브 디자인을 적용하고 신재생 에너지 도입 뭐 이런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면에서도 교육 과정 그리고 교수법과 연계해서 맞춤형 학습 지원하는 사용자 중심의 참여 설계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복합화입니다. 학교 시설이 기존의 학교 성능 이외에도 생활 SOC 하고 복합화되는 부분을 좀 수용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고찰을 좀 보면 첫 번째 학교 설계 기준은 이제 건축법상 설계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저에너지 설계 기준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시설 설계의 최근 동향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학교 시설은 이제 복합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커뮤니티 등의 시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동향이 있고요. 그리고 노후화된 학교들을 내진 성능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린 스쿨 사업 그리고 스마트 그린 스쿨 사업 등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변화에 따른 학교 시설의 변화에 대해서 좀 보면 교과 교실의 크기나 형태 등은 예전과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모듈러 그리고 리모델링의 어떤 타당성이 좀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에 반해 에너지 성능 등 그리고 외피나 설비에 대한 보완은 요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 이제 스마트 교실 지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설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학교 시설 그리고 모듈러 기반의 리모델링을 적용하기 위한 타당성이나 필요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구축을 위한 이제 설계 시스템 요소별로 보면 이제 성능 요소에서 보면 그린 스마트 스쿨의 성능 요소 개념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성능 범주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쿨의 이제 그린 스마트 스쿨의 기술 요소를 보면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면 이제 건축 기계 전기 뭐 이런 각 공정별에 대한 기술 요소에 대해서 기준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정보통신에 대한 부분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한 그린 스마트 스쿨의 설계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그린 스마트 스쿨 최적화 설계를 위한 이제 모듈러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설계 시스템적 구분을 보면 뭐 서포트 방식이라든가 인필 방식 이런 것들로 구분되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설계 단계별로 적용 가능한
체크 그 성능이나 기준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린 스마트 스쿨 최적화 설계를 위한 모듈러 시스템 요소를 구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적용 방식에 대해서 보면 첫 번째는 설계 단계별 기획 설계, 계획, 중간, 그리고 시공 단계까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운영 유지, 관리 단계까지 적용하는 방식의 모듈러 적용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출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적화 설계를 위한 성능적 검증을 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례 분석, 그리고 모듈러 시스템 및 체크리스트에 대한 검증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모듈러 시스템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발전 방향을 저희가 모색할 수 있고요.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통해서 지금 그린 스마트 스쿨 최적화 설계를 위한 모듈러 설계 시스템을 저희가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에 감사합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는 우리 교육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린 스마트 스쿨 접목을 하고, 그리고 가장 실행적으로 건축 기술에 있어 가지고 실행하기 위한 좋은 방향이 어떤 부분인가 해서 계획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기술적인 측면 모든 거 다 감안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발표에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어서 두 번째 이 모듈러 건축 기술 적용 방향에 대한 이 발표로 김웅국 다손건축 대표님, 그 다음에 이창용 MAP 한터인 본부장님이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이창용 본부장님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모듈러 건축 기술 적용 방향 세션 2에서 발표하게 된 이창용입니다. 연구자는 동국대학교 통합 박사과정에 있는 이창용, 그리고 김은국, 지도 교수님은 임용식 교수님이셨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공동주택의 모듈러 성능 향상을 위한 BIM 기반 통합 설계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표 순서는 서론과 이론적 고찰, 그리고 BIM을 적용한 모듈러 공동주택 설계, 그리고 결론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형상에 따른 경기 침체 등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에 대한 부양책 마련, 상급학 뉴딜과 노후 공동주택,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친환경 저탄소 전환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또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2021년 8.3만 호, 2022년까지 총 18.6만 호 진행 예정으로 하고 있는 국가 정책에 맞춰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노후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대응도 해서 2000년 노후 공공 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서 고성능 단열재, 고개밀 창호, 그리고 LED 전등, 절수형 위생기기 등 에너지 성능 강화 및 연접해 있는 소형 주택에 대한 세대 통합 공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적용하기 전에 BIM 설계를 먼저 적용을 해서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그를 통해서 유닛 모듈러에 적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쪽에 착안을 해서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범위는 기존에 진행되었던 모듈러 주택의 설계 사례를 먼저 분석을 하고 BIM 적용된 모듈러 공동주택의 가상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설계 방식에 대한 비교 및 제시가 있고 부분별 구조 시스템 공법 분석 및 비교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범위를 통해서 연구한 방법은 기존에 진행된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와 모듈러 건축의 개념에 대한 정의, 그리고 조합 방식에 대한 비교, 그리고 사례에 대한 연구, 기술 연구 제안 및 비교 분석이 있겠습니다. 연구의 흐름은 모듈러 건축의 개념 및 정의가 BIM 기반으로 통해서 제작이 되어지고
이게 공장 제작 공정과 BIM 모델링을 통해서 현실화됐을 때 연구의 결과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에 따른 이론적 고찰입니다. 먼저 이제 모듈러 건축의 개념 및 정의를 보시면은 그 주거에서의 모듈러 건축은 그 건축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으로 운송하여 설치 조립하는 공업과 건축 공법의 하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사 기간을 최대 50%까지 단축을 하고 건축물의 70에서 90%까지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기의 단축 그리고 재료비 절감으로 인한 공사비에 대한 절감 그리고 반복 시공에 따른 품질에 대한 향상 그리고 현장 시공의 감소로 인한 작업 인원의 경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듈러 건축의 조합 방식을 보시면은 적층식 그리고 혼합식 또 인필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 건축과 구조와 설비가 한 세트로 완비된 유닛박스를 조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듈러 건축의 BIM 설계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최근 2차원적인 설계에서 3차원 모델링 쪽으로 나가고 있는 BIM의 어떤 분야의 그 발전 상황하고 건축의 대형화, 첨단화, 형상 정보와 비형상 정보의 통합 설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 건축에 대한 관심이 국내 BIM 설계의 어떤 특성화,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듈러 주택 사례를 보시면은 국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청담 뮤토라든가 광양제철 기숙사 그리고 가양 모듈러 실증당지 등이 있고 해외에 보면은 주로 CIS 신흥개발국 및 국민주택 발주 쪽에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데 베트남이라든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도시개발 등에서 모듈러 주택이 활성화되어 점유율이 한 8에서 10% 정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주, 러시아 등 쪽에서도 지속적인 상승 추세가 있습니다. 해외에는 러시아 엘가 주거단지라든가 호주의 루일 근로자 숙소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모듈러 주택으로 현재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듈러 주택을 지을 때 BIM 설계를 적용한 모듈러 공동주택 설계에 대해서 BIM 프로세스를 어떻게 도입하고 공장 제작 공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현장 공정은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BIM을 적용한 모듈러 공동주택 설계에서는 일단 빔 프로세스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제작 방식을 보시면은 뭐 철골 부재를 공장에서 가공을 하고 뭐 육면체 조립하고 내화 처리하고 프레임 이동한 이후에 데크 설치, 거푸집하고 콘크리트 타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쭉 일반적으로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순차적 작업이 되고 건식과 숙식이 현재 혼용이 되고 있고요. 제작 기간이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유닛의 재사용성이라든가 해체성이 더하가 되고 유닛의 대량 생산에도 한계가 생깁니다. 공정별 작업자가 다수 필요하고 분업화 전문화가 현재 좀 부족한 타입입니다. 이거를 BIM 적용하는 제작 통합 제작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프레임과 설비와 마감이 일체화되고 구조 같은 경우에서도 철골 전문 업체에서 프레임을 제작해서 분업화할 수 있게 돼서 작업들이 효율성이 되고 생산성을 위한 벽체 유닛 작업 등들이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공장 제작 공정을 BIM 적용해서 모듈러 프로세스에서 하게 된 걸 보면은 부재 절단이라든가 가공 그리고 조립 등이 하나의 공장에서 먼저 그 BIM을 통해서 전부 다 확인이 된 이후에 제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품질이 우수하고 예측 가능한 건축물이 나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유닛 두재별 공정 시스템 작업을 보시면은 프레임에서 철골 프레임 제작하고 플로우 쪽에서는 PC 바닥판 설치, 실별 바닥 마감하고 벽체 스터드, 그리고 벽체 마감, 천장 설치하는 것들 일련의 작업들을 BIM으로 먼저 확인을 한 이후에 작업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BIM 적용해서 유닛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숙소 유닛, 그리고 이제 설비 피트 유닛, 그리고 코어 유닛, 그리고 그 연결하는 복도 유닛, 그리고 지붕에 쌓여지는 지붕 유닛과 측벽 유닛들을 나눠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닛 모듈러를 BIM을 통해서 보면은 간섭 체크가 굉장히 유효합니다. 옆에 보시면은 상부 공조 덕트하고 철골 보호관에 간섭이 생기는 것을 BIM으로 먼저 검토를 해서 덕트 레벨을 조절해서 간섭을 해결하는 형태의 방식으로 제작이 진행됐었습니다. 이게 BIM 적용의 현장 공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유닛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실증화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았는데, 이때 이제 유닛 인면 계획 하던 거든가 조합 구성하는 방법들이 코어 위치라든가 그리고 이제 복도의 유형이라든가 그 수직적인 조닝이 되는지 아니면 수평적인 조닝이 되는지 독립 조닝이 되는지에 따라서 그 메스의 형태가 결정이 되고 저희가 계획 방향이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복도와 숙소와 테라스 형태로 이렇게 나눠져 갖고 설계 조건에 따라서 저희는 그 4가지 타입 중에 최적의 타입을 선정을 해서 한번 그 실증화 작업을 해봤고요. 지금 실증화 작업을 해서 최종 인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까지도 계속 변화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본 상태입니다. 유닛 인면 계획에 대한 조합 및 구성이고, 이 역시도 그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와서 현장에서 간단하게 탈부착하는 형태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인면들이 구성이 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상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모듈러 공동주택 설계 방식에 일단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BIM을 적용한 모듈러 공동주택의 가상 설계 방식을 제시한 후에 BIM 적용 유무에 따른 비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유닛 부재별 공정 시스템에 대한 검토 및 각 설계 요소별 공법 시스템에 대해서 제시를 해보았고, 연구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모듈러 건축의 조합 방식은 이제 적측 공법과 인필 공법을 혼합한 방식을 사용해서 각각의 공법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BIM 적용으로 공장 제작 자재의 공정을 모듈화를 통해 모듈 유닛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리고 모듈러 유닛 시스템을 나누어서 용도에 맞는 제품을 현장 조립이 가능하도록 미리 제작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것과 BIM 기술을 통해서 인면 디자인까지도 미리 검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향후에 이제 각 모듈러의 접합부에 대한 시공 상세도에 대한 구축이라든가 물량 산출 및 공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간섭 검토로 인해서 오류의 발생률을 낮추는 방법으로 연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저희 그 건축 관련 국내 표준 개발 동향 분석 및 신기술 개발 적용 방안 세미나의 발표들을 마쳤습니다. 첫 번째, 건축 관련 국내 표준 개발 동향 및 신기술 개발 적용. 두 번째, 모듈러 건축 기술 적용 방향을 그린 스마트 스쿨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해 주셨고요. 두 번째, 모듈러 건축 기술 적용 방향, 두 번째는 공동주택 중심으로 해서 그 현장 적용까지 내용을 총 기술적인 거, 시공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빔 기반으로 설계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이 라이브러리까지 그 접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전부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의 그 시장 변화와 그리고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그 해야 될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린 스마트 스쿨은 교육부와 그 다음에 건축 관련 정책에 접목을 해서 그 뉴 로멀 그리고 디지털 이 정부 구축에 대한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접목하기 위해서 모듈러라는 건축 기술을 제시를 했지만은 거기에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새로운 기술로서 적용도 되고
국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 모듈러 건축 기술 응용이라는 측면으로 해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역시 공동주택. 어떻게 보면은 요즘 공동주택에 있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공급도 돼야 되고, 공동주택에 있어 가지고 이 실질적으로 변화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건축 기술이 필요한데, 거기에 모듈러 건축 기술을 적용을 하고 신기술로서 BIM이나 그 다음에 시공 기술이 같이 빠르게 적용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이 발표자에게 감사드리고요. 여기 혹시 질문 사항이나 아니면 의문 사항이 있으면은 말씀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없으십니까? 뭐 발표자끼리 뭐 질문해도 되는데. 플로어에 계신 우리 김현덕 씨 뭐 질문하실 거 없으십니까? 뭐 아주 이해가 잘 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저희 사실 요 미디어 센터 주관, 그리고 회지 편집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국내 표준 개발 동향 분석 및 신기술 개발 적용 방안에 대한 세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발표자분들, 그리고 이 청취해 주신, 그리고 줌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일단 요 세미나에 대한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기념 촬영 뭐 이렇게 하고 바로 이어서 저희 회지 편집위원회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그래도 멀리서라도 이렇게 접속을 해가지고 좋습니다. 저 아이, 여수에서 여기 컨벤션 센터에서 일단 앞에 세션 마치고 이제 우리 회의할까 합니다. 아유, 뭐 전부들 바쁘니까 김진욱 교수, 권순욱 교수, 주범 교수는 지금 다른 세션과 이동 중이라서 참석이 어렵다고 얘기했고요. 지금 참석 가능하신 두 분이 저희 유종환 교수님하고 이근준 교수님하고 간사분하고 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앞에 세션에서 같이 했던 이 다섯 분이 있는데요. 다섯 분 뭐 호명만 해드리겠습니다. MAP 한터인의 이창용 본부장 참석했고요. 그 다음에 다솜건축 대표 김은국 대표가 참석했고요. 그 다음에 범우건축의 최기봉 대표가 참석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건설의 장명수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A+ 건축의 김현덕 대표가 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이 오늘 회지 편집위원회 업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석을 한 거에 대해서 서로 그냥 눈인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인사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금진 교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제가 지금 이동 중이어서요. 그래요? 그럼 네네. 말로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자, 저희 오늘 전체 세미나
건축 관련 국내 표준 개발 동향 분석 및 신기술 개발 적용 방향 세미나는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기 바로 이 발표 전에 그 1시 35분부터는 저희 그 지금까지 작년 2020년 6월부터 올 12월까지 2021년 12월까지 특집 제목을 소개를 하면서 우리 건축학회 편집위원회 건축지 활동에 대해서 경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저기 막 그 여기 저 화면들 보이실 텐데 이동 중이시면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금진 교수님은 유정환 교수님 보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사실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 못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기 뭐야 그 12월호에 그 시로는 한경대 김대 교수님이 그 시론 뭐 저 하나 써주시기로 수락하셨고요. 그 다음에 특집 제목에 지난번에 미래 건축 기술 트렌드라는 부분으로서 우리 편집위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집을 다루기로 했었죠. 거기에 이제 필자들 섭외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일단 서울과기대의 김태훈 교수님, 중앙대학교의 이동민 교수님, 세종대학교의 성우재 교수님, 건축공간연구원의 김영현 박사, 그리고 이재용 교수, 세종대학교의 이재용 교수님, 그 다음에 대한건축사협회의 강주석 박사, 그리고 한양대학교의 에리카 캠퍼스 안용환 교수, 이렇게 해서 지금 7분이 특집 필자로 섭외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올해는 말씀드렸던 제목으로 해가지고 이 특집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각각 김태훈 교수와 이동민 교수와 성우재 교수님 우리 편집위원님들이 이 추천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됐고요. 김명현 그 박사 같은 경우는 아우리의 메가 트렌드의 건축 정책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특집의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훈 교수는 3D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AI in structure 해가지고 구조에서의 인공지능 방향으로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건축사협회의 강주석 박사는 지금 현재 그 재료뿐만이 아니고 그 자재에 대한 이 온라인 정보 사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의 스윗 캐터록처럼 어떻게 보면은 빔 기반으로 한 그 도면 정보부터 모든 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으로 강주석 박사가 글을 써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안용환 교수는 ESG 그 어떻게 보면은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ESG에 대한 내용이 그 건축하고 연관해서 어떻게 접목이 되고 있는지 지금 저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특집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 저 특집 소개하는 와중에 우리 부위원장 그 김진욱 교수님 오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저기 마이크는 많이 있으니까 마이크 쓰면서 같이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나오셔서 뭐 같이 봐도 돼요. 화면에 이제 보면 좋으니까는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욱입니다. 그 위원장님께서 이 편집위원회를 근 1년 반 끌고 오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지난한 일이 있었는가는 맨정신으로 말씀드리기 힘들겠지만 아무튼 회원님들이 많은 좋은 글들을 써주셔서
풍성하게 어느 회장단의 편집위원회보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기 뭐야 사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님들 김진욱 교수님하고 저 권승욱 교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서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잘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잘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정환 교수님이나 이근진 교수님 오늘 참여 줌으로 참여하듯이 거의 빠지지 않고 코로나에 대응해서 우리 비대면으로 해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에 이 여수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있으면 여수의 밤이 될 텐데 여수 밤바다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12월호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미래 건축 기술 트렌드에 대한 집필진 7분이 포함돼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발언과 논평은 세건축사협의회 회장인 박인수 회장이 이 좀 쓴소리를 좀 적겠다 해가지고 요번에 발언과 논평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됐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리포트는 다올 건축의 신동재 대표,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리포트는 선 엔지니어링의 이희로 씨가 작성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읽은 책 해가지고 이경훈 교수가 지금 정년 퇴임은 하셨는데 국민대학교에 박길용 교수님이 계세요. 박길용 명예교수님이 책을 하나 발간을 하셨는데 그 책이 아주 좀 상당히 좀 소개해도 좋을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경우 교수님이 집필을 해서 소개를 해주겠다 해가지고 내가 읽은 책에 집필을 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밭대 김태수 교수가 용화 건축 맡아서 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호인 12호로는 이렇게 완성이 됐다는 거 제가 보고 드리고 내년 1월호에는 특집에 대한 내용을 디지털 탄소 중립 도시라는 부분이 지금 정부 전체에 관심을 갖고 꾸려나갈 정책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부에 대한 이 헤게모니 그리고 건축학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앞서 나가는 부분을 제시하기 위해서 디지털 탄소 중립 도시라는 특집으로 해서 건축학회 1호로 내년 이 1호로를 좀 잡아봤습니다. 이 부분은 뭐 지금 환경 쪽에 그리고 탄소 중립 부분에 대한 이 연구단부터 시작해서 연구 쪽을 많이 해가고 계신 박진철 교수님이 맡아주기로 해서 그쪽으로 이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직 발언과 논평, 프로젝트 리포트, 그 다음에 내가 읽은 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오늘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책임위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뭐 요청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 1월호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한 60%에서 70%는 완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조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2022년 5월호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 1월호 말고 4개의 호가 남아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면서 좋은 소식이 있죠. 위드 코로나 뭐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미 얘기했듯이
한번 저기 그 유영영 울산대 유영영 교수가 있는 캘리포니아를 가는 해외 답사 계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환 교수님 어떠세요? 아유, 너무 감사하죠. 좋죠. 네, 사실 참석은 많이 했지만 많이 못 도와드려서 항상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위원장님이 재미있기도 하고, 저희가 이 대면을 못하고 있는 게 좀 아쉬울 정도로 줌으로만 하더라도 너무 재미있게, 그리고 좀 힘들지 않게 잘 인도를 해주셔가지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이든 어디든 제주도라도 좋습니다. 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 차원의 말씀으로 듣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는 한 11월 저희 편집위원회 회의는 대면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희 카톡방에 그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이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잡고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확정 안 된 거니까 11월 달에 확정되는 그 부분에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진 교수님 이동 중이시지만 한 말씀 해주시죠. 답변을 못 하시는군요. 어디 급하게 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힘든 와중에 연결해서 그래도 참석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수에서 사실 제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편집위원회를 여수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조만간에 내년 일어날 수 있는 편집위원회의 활동, 그리고 같이 가야 될 답사 이런 걸 보면서 대면 회의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지 편집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